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일정을 고려해서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총리 후보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한 35일가량 소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립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35일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때는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2017년 5월 10일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낙연 총리를,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를 총리로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5월 31일 날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21일 만에 사실 총리가 지명이 되고 문재인 정부 총리가 초대 총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했거든요.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 때도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21일 걸렸으니까 꼭 35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4월 초쯤에 만약에 지명을 당선인이 한다 이러면 청문 요청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특위 꾸리고 인사청문회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좀 기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좀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무총리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4월 초쯤에는 국무총리를 지명을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이제 신임 국무총리 인선에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김문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 메시지 함께 보시면 총리 인선은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경제 관료 아니냐, 기업인 아니냐 이름 나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용만 전 두산회장 이름이 쭉 나오니까 또 오후에는 그건 또 아닌 거다. 꼭 경제 관련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를 살펴보면 경제에 방점이 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국민들께 보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또한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호남 쪽 정치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역 안배, 지역 배려 이런 할당 형식의 총리 추천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연 총리로 지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건데 지금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는 아니야 라고 좀 옆으로 좀 치워놓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좀 상징적인 일이 좀 벌어졌어요. 박용만 두산 회장이 주식을 다 정리했거든요. 자녀들 것까지 다 정리했어요. 예.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주식을 정리했을까? 그렇다면 뭔가 좀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닌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면 작업. 백지신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백지신탁이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그걸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총리직에 어떤 언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은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박용만 전 회장의 모습을 오랫동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론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의 하마평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그리고 지역 부분을 저희가 또 고려해 본다면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그리고 현재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경제계 관료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총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선인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도 이제 분명해지는 거고 총리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인물이 지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총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 무슨 총리가 국정의 2인자 그런 역할 안 돼. 실세 총리 안 돼.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그립을 강하게 갖고 국정을 운영할 테니까 총리는 좀 경제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것에 적임자를 좀 지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하지만 좀 저는 이분이 호남분이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총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같은 경우를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총리에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우리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총리를 줄 듯한 인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총리직에는 안철수가 검토 대상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대략 한 보름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진으로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총리와 관련해서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는 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그 얘기들을 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총리직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모임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무슨 일이 나왔냐면은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 무슨 뭐 위원장도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좀 의중이 실린 얘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합형으로 갈 것이냐, 경제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 출신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큰 흐름의 가닥을 잡아야 후보군이 새롭게 유력한 후보군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언론에서 사실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유력한 후보가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는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안 될 이유는 없다 두둔하더라고요. 과거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전벽해입니다. 글쎄요, 사실은 하마평만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인사검증팀이 꾸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려져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카드를 놓고 얘기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존의 어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 봐도 그렇고 기존에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통합형이라고 해서 꼭 호남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기여했던 인물이거나 그런 인물들이 주로 거론이 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 없이는 총리 인준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해서 총리 인준안이 부결이 됐다고 하면 민주당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아마 당선인 측에서 모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통합형이라고 해서 통합과 경제 두 가지 지점이 가장 맞물리는 게 한덕수 전 부총리이기 때문에 그 총리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그런 패턴을 안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안철수 대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우리가 당초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총리로 책임 총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걸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각의 추천권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총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지금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이 민생 경제일 거예요. 그건 아마 당선인 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지 결국은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 위축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느냐 아니면은 경기를 위축하는 걸 감내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건 경제 전문가들한테 아마 물어보셔도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기 위축이 일어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 전문가이되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패턴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지명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한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아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박용만 전 회장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사청문회를 무사하게 통과할지가 좀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형제의 난도 있었고요. 그거 파헤치기 시작하면 글쎄요 그게 간단치 않을 거거든요.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이.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를 또 카드를 쥐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주 초쯤 지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저희가 한 6명의 후보군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말 있을지 그리고 장 교수님 말대로 박용만 전 두산 회장 이름이 나올지 아니면 김성환 평론가 말대로 제7의 인물이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하다 말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에 대해서 반대를 행사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환경이다.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뭐 반대, 찬성 이걸 떠나서 검증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총리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초대 총리로 문재인 정부 때 지명이 됐을 때도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제일 시끄러웠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을 안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와 유사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인 신분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집무실 이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많이 갖지만 왜 이렇게 첫 출발부터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출발하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한테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나 명분을 자꾸 쥐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맥없이 지금 신임 원내대표까지 들어서고 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건 아마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총리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무리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김동연 지금 이제 대표가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인사를 지명할 경우에는 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마 날카롭게 매섭게 아마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추경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게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는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좀 미리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총리 후보자가 국민 여론의 적격이면 저희가 상관없는데 국민 여론이 이제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힘을 써서 이 부분이 좀 낙마가 됐을 때 분명히 발목 잡기 프레임은 작동을 할 거란 말이죠.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야 안 돼 이럴지 누군가 어떠한
흠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 민주당 의원들은 웬만한 흠을 가지고는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장관이나 총리 임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이 큰일 났네 저런 사람은 공직 담당할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여러 가지 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서로 어떤 말을 할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보통 보면은 아마 언론에서 우리도 뭐 다루겠지만 옛날에 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이제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처음에 허니문 기간 우리가 그냥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 이거보다는 자, 너무 아깝게 졌다. 우리 쪽 사람들만 좀 결집을 하고 그분들의 분노를 이끌어가지고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오면 지방선거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강대강 대치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 협조, 협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싸움판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너무 비극이에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박상원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치가 발전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뭐 늘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조했던 바가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인사청문회에 반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한 것을 강행했다. 이런 논법으로 갔거든요. 근데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반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몇 차례 반대했는지를 숫자로 세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던 독선적인 정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갔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웃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거 저는 초대 그 총리 정도고 총리하고 그다음에 장관들 임명할 때는 조금 더 신선한 파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개인적 그런 사람 바람으로. 없어요. 그렇게 넣으라고 많이 얘기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내내. 그래서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자기 편만 쓴다, 자기 당 국회의원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법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아마 기대 거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이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되겠지만 그러면 그 논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뭔가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많이 응원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꼭 있는 틀 안에서 있는 뭐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것만 하지 않더라도 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내가 조각할 때 그때 보여주면 훨씬 더 박수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리나 장관들도 그런 방식으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이 마냥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된 6명 하마평 인물들을 보자고요. 김병준 민주당 분이죠. 김한길 민주당 분이에요. 박주선 민주당 분이고요. 안철수 민주당 당대표 하셨고요. 한덕수 민주당 분이에요. 아닌 분은 이제 박용만 회장밖에 없는데 얼마나 폭이 높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다 총리는 거의 다 상대당에 있었던 분들을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또 인정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굴 이번에 지명하는지 봐야지 하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시죠. 가지고 예.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까 김상환 평론가께서는 기대와 바람을 말씀하셨고 장성철 교수께서는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